인턴 주제에 눈 마주치지 마. 실수 하나면 바로 아웃이야. 이서진 대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디지털 웨이브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4살 정지은은 낡은 검정색 백팩을 어깨에 메고 단정하게 다린 흰색 셔츠 차림으로 중견 IT 기업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9시 사무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죠. 신입 인턴을 맞이하는 따뜻한 인사나 격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시선들과 무관심한 표정들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걸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 분위기는 경쟁적이고 삭막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신입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특히 팀을 총괄하는 이서진 대리는 지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5살의 이서진은 능력보다는 아부와 정치질에 능한 전형적인 꼰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약자에게는 더없이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는 지은을 자신의 책상 앞으로 불러 경고했습니다. 여기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인턴 따위가 의견을 내거나 눈치 없이 굴면 바로 퇴출이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욱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지은에게는 그 누구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인 경영본부장 정광호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지위나 권력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 성을 사용해 지원했고 아버지도 딸의 의지를 존중해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지은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가 본부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첫 업무가 배정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복잡한 엑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마음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워낙 복잡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실수가 생겼습니다. 수식 입력 과정에서 셀 참조를 잘못한 것이었죠. 그 실수로 인해 전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확인한 한상우 과장이 회의실에서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42살의 한상우는 출신 성분이나 스펙을 따지는 편견 덩어리였습니다. 뒷담화와 냉소에 능한 그는 지은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죠. 요즘은 100으로 인턴도 들어오나 보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수정하겠습니다. 한상우는 더욱 비꼬는 어조로 응답했습니다. 확인이라니? 이런 수준이면 대체 면접에서 뭘 어필했는지 궁금하네. 진짜 신기해. 저 정도면 그냥 낙하산이지. 아니면 아예 취직을 못했던가. 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또다시 킥킥거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팀 내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완전히 정해져 버렸죠. 복사기 앞에서 몇 시간씩 서서 자료를 복사하고 회의용 커피를 타고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서진 대리는 매일 아침 지은을 불러 온갖 지시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인턴이니까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해. 괜한 생각은 하지 말고 말이야. 회의 중에는 말 시키기 전까지 입 다물고 있어. 실수 한 번 더 하면 정말 끝이야.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원래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지은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쟤 정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요즘 인턴 채용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 저런 애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은의 가슴은 답답해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일했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익히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팀 내에서의 지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잡무와 허드렛 일들이 그녀의 책상 위에 쌓여만 갔죠. 동료들은 지은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회식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나눌 때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지은은 이런 상황이 괴롭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간 어느 날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프로젝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도 자료 정리 담당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48살의 박기호 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그는 지은의 실수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기호 부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48살의 박기호는 회사에서도 유명한 급성질로 권위주의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한 인물이었죠. 이게 뭐야, 이게. 그의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핵심 그래프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수는 치명적이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박기호 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박기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지은의 얼굴에 물을 그대로 뿌렸습니다. 이게 회사야. 장난치는 데가 아니라. 차가운 물이 지은의 얼굴과 셔츠를 적셨습니다. 회의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죠. 그 누구도 감히 말리거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물에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자존심이 세고 강한 성격의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컵에 물 맞을 일하고 있네, 진짜. 박기호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일단 자료부터 수정해서. 수정은 무슨. 이런 식으로 일하면 클라이언트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박기호는 지은을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서 제대로 된 자료 만들어 와.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물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한테 물까지 맞았네. 진짜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인턴 수준이 저 정도면 좀 심각한데. 화장실에 도착한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얼룩진 셔츠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죠.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은 바로 자리로 돌아가 자료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빠뜨린 그래프를 찾아 추가하고 전체적인 구성도 다시 점검했죠. 다른 직원들은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동정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오히려 역시 실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표정들이었습니다. 한상우 과장이 이서진 대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애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부장님만 화나게 하고. 그게 말이에요. 정말 백이 없었다면 저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서진도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지은의 귓가에 계속 들려왔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정된 자료를 완성한 지은은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기호 부장은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죠. 이번엔 제대로 했겠지? 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기호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었죠. 그날 이후로 팀 내에서 지은을 대하는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업무 관련 소통도 최소한으로 줄였죠.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여서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 모습이 부러웠지만 끼어들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유미 주임이었죠. 30살의 김유미는 소심하지만 정의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당하는 일들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있는 지은에게 김유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많이 힘들죠? 갑작스러운 관심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괜찮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유미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었죠. 그날 회의 장면 다 봤어요.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김유미의 말에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에 서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한 건 맞으니까요.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김유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날 회의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해 두었던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하지만 아직 그 사실을 지은에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은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뿌리기 사건 이후로 팀 내에서의 그녀의 입지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서진 대리는 매일 아침 지은에게 온갖 잡무를 떠넘겼습니다. 오늘 회의실 예약 다 확인해 놓고 복사기 토너도 교체해도 점심 도시락 주문하는 것도 내가 맡아서 해. 그리고 화장실 휴지 떨어진 거 보충해놔. 심지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사료 주문하는 거 좀 도와줄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참았죠. 한상우 과장의 괴롭히기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비꼬는 말을 던졌죠. 오늘은 또 무슨 실수할 준비하고 있어? 인턴 치고는 오래 버티네. 보통은 벌써 도망갔을 텐데. 회의 시간에는 지은이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려고 하면 즉시 차단했습니다. 인턴이 뭘 안다고 의견을 내려고 해? 시키는 일만 해. 경험도 없는 애가 괜한 소리 하지 마. 지은의 아이디어가 괜찮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우는 무조건 묵살시켰죠. 박기호 부장은 그 이후로 지은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지은이 보고를 올려도 받아보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른 팀원들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지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마치 공기 취급했죠. 점심시간에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지은을 보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아직도 여기 있네. 보통은 벌써 그만뒀을 텐데. 자존심도 없나 봐. 저렇게 당하고도 버티고 있어. 정말 뻔뻔하다. 실력도 없으면서. 이런 말들이 지은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죠. 밤늦게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어. 아빠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내겠다고 다짐했잖아. 지은은 자신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분기별 회식이 있었는데 지은만 초대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서진 대리가 팀원들에게 회식 공지를 할 때 지은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죠. 오늘 저녁 6시에 강남역 근처 삼겹살집에서 회식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세요. 지은은 자신이 빠진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봤자 더 괴로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모두 회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지은 혼자만 남게 되었죠. 그녀는 야근하는 척하며 업무를 정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편 회식장에서는 지은에 대한 험담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상우 과장이 술에 취한 채로 말했죠. 그 인턴 정말 어떻게 들어온 건지 신기해. 실력은 없고 일은 못하고. 맞아요. 요즘은 백 없으면 절대 못 들어오는 곳인데. 이서진 대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 백 하나 제대로 쓴 거 아냐?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박기호 부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애들 때문에 회사 분위기만 안 좋아져.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아무도 지은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유미 주임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그날 밤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팀원들은 지은이 아직도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근하는 척은 잘하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저러나 봐. 지은은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지은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 번호를 누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아니야.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어. 조금만 더 견뎌보자. 지은은 이를 악물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지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이서진 대리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죠. 어제 회식 못 온 게 아쉽네. 다음에는 꼭 와야겠어. 거짓말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지은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서진이 비꼬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인턴이면 그냥 가만히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어? 그 말에는 빨리 그만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진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한 게 열심이라고? 한상우 과장도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뻔뻔해. 자신이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나 봐. 지은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유미 주임은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나서지 못했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고 지은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지은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달래며 사무실 문을 열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정리한 중요한 계약서 파일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자료가 없어진 것이었죠. 정지은, 당장 여기 와봐. 박기호 부장의 거친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급히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정리한 대형물산 계약서 파일 어디 갔어? 네, 분명히 공유 폴더에 저장했는데요.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파일이 사라져 있었죠. 저장을 안 했나 봐. 아니면 실수로 삭제했거나. 한상우 과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파일을 어떻게 관리한 거야? 박기호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파일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장했다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내일 미팅인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그 복잡한 계약 조건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사실 그 파일은 한상우 과장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서진 대리도 가세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원본 파일의 복잡한 내용들을 기억에 의존해 복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 다행히 이메일에 남아있던 부분적인 자료들을 참고해서 어떻게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지은에 대한 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정말 답이 없네. 중요한 걸 그렇게 관리하다니.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들이 지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김유미 주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그렇게 중요한 파일을 함부로 다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팀 회의에서 지은이 준비한 발표 자료에 오타가 여러 개 발견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번 검토했다고 확신하는 지은이었지만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명백한 실수들이 있었죠. 이게 뭐야? 맞춤법도 틀리고 숫자도 잘못되어 있고. 박기호 부장이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런 자료로 발표할 뻔했네.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은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상우 과장이 몰래 파일을 수정한 것이었지만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죠. 확인했다고? 이런 게 확인이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팀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은의 평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도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죠. 마케팅팀에 문제 인턴이 있다면서? 맞아, 실수투성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저런 애가 들어왔지? 이런 소문들이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죠. 다른 부서 직원들의 시선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신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김유미 주임은 이런 지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줄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죠. 지은은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지은 씨가 그렇게 실수할 사람 같지 않은데. 김유미의 말에 지은은 잠시 놀랐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한 건 맞으니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김유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상우 과장의 수상한 행동들을 몇 번 목격했던 것입니다. 지은이 자리에 없을 때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모습을 봤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조금만 더 견뎌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김유미의 격려에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죠. 그럼에도 지은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유미의 격려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김유미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은을 도와주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그날의 회의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기호 부장이 지은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김유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지은에 대한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어느 날 오후 팀 전체가 참석하는 중요한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지은도 참석하게 되었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서진 대리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턴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괜한 의견 내지 말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아이디어들이 오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죠. 한상우 과장이 비꼬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턴이 무슨 제안을 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생각해 봤는데 타겟 연령층을 세분화해서. 지은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기호 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경험도 없는 애가 무슨 소리야.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보면. 트렌드? 인턴 주제의 트렌드를 논하네. 이서진 대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지은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참신하고 실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자. 한상우 과장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인턴 주제에 의견을 내려고 하네. 정말 눈치 없다. 자기가 뭔 줄 아나 봐. 실력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크네. 이런 말들이 지은의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저녁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 회식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지은은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회식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이서진 대리가 공지하면서 일부러 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빠진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죠.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는 다시 지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야근하는 척하며 업무를 정리했지만 실제로는 할 일이 별로 없었죠. 한편 회식장에서는 지은에 대한 험담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의 입이 더욱 거칠어졌죠. 그 인턴 정말 언제까지 버틸 건지 궁금해. 한상우 과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보통은 벌써 그만뒀을 텐데. 정말 뻔뻔해. 인턴이면 그냥 가만히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 박기호 부장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백이 있나 봐.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요즘 낙하산도 대놓고 오네. 한상우가 비꼬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백 하나 제대로 쓴 거 아냐?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김유미 주임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반박할 용기는 내지 못했죠. 회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팀원들은 지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있네. 진짜 성실하긴 해. 성실한 게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거 아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욱 독했습니다. 지은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업무를 계속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지은은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을 계속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거울 앞에 선 지은은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의욕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빠한테 전화해 볼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지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턴 평가가 있다는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성과가 부족한 인턴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서진 대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가 잘 받아야겠네.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하니까. 한상우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글쎄 어떨까? 박기호 부장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평가는 공정하게 할 거야. 실력대로. 지은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지은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김유미 주임은 이런 상황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야근하고 있을 때 김유미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저는 그날 회의 장면을 다 녹화했어요. 김유미의 말에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장님이 지은 씨한테 물을 뿌린 장면 말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으로 녹화해뒀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상우 과장님이 지은 씨 컴퓨터에 몰래 접근하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김유미의 폭로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김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인턴 평가일이 다가오면서 지은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서진 대리는 매일 아침 지은을 불러 냉소적인 말을 던졌죠. 평가 준비는 잘 되어가? 지금까지 실수한 것들 생각하면 결과가 뻔하긴 하지만 한상우 과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꼬았습니다. 평가서 쓰는 거 진짜 고민이네. 좋게 써줄 만한 게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계속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 팀의 도움도 안 되고 이런 말들 속에서도 지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평가에 대비해 지금까지 자신이 작업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죠. 비록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줄 만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잡무였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드디어 평가일이 도래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마음으로 평가실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위원은 박기호 부장, 한상우 과장, 이서진 대리였죠. 인사팀에서 한 명이 더 참석했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업무 성과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박기호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맡은 업무들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 정리, 회의 자료 준비, 각종 업무 지원.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들이 임팩트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한상우 과장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죠? 계약서 파일 분실, 발표 자료 오타, 각종 업무 착오. 그건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서진 대리가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평가는 예상했던 대로 혹독했습니다. 성실성은 인정하지만 업무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실무진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요. 솔직히 팀에 기여한 바를 찾기 어렵네요. 박기호 부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지은 씨, 인턴 과정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사실상 그만두라는 의미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물을 맞았던 날, 혼자 야근했던 밤들, 차가운 시선들, 외로운 점심시간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들어 똑바로 말했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네,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의 단호한 대답에 평가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해요. 박기호 부장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개선이 없다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온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얻었지만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었죠. 그날 저녁 김유미 주임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가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더 기회를 주신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김유미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한상우 과장님이 또 지은 씨 컴퓨터에 접근하는 걸 봤어요. 네. 분명히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김유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은 씨,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요? 제가 녹화한 영상도 있고 한상우 과장의 행동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증거를 모아서 그때 갑자기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유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김유미가 궁금해했지만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혼자 해낼 수 있을지.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 번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있으니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지은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평가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달 더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정말 끈질기네. 언제까지 버틸 건지.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방문객이 온다는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경영본부장이 직접 각 팀을 순시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마주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경영본부장 순시 소식이 전해지자 사무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평소 느슨했던 직원들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죠. 이서진 대리는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정신 차리고 준비해. 본부장님이 오시는 거야. 한상우 과장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료 정리 제대로 했지? 실수하면 큰일 나. 박기호 부장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실수하지 마. 본부장님 앞에서 창피당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지은만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죠. 오전 10시, 드디어 정광호 본부장이 마케팅팀에 도착했습니다. 55살의 정광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정광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은에게 닿았을 때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기호 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팀의 최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정광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박기호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목표를 105% 달성했고 신규 클라이언트도 3곳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했군요. 네,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기호의 보고가 계속되는 동안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아버지는 집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더욱 위엄있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팀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정광호가 질문했습니다. 네, 저희 팀은 부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그리고 인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호가 대답했습니다. 인턴이 있군요.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정광호의 시선이 다시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아, 그 인턴은. 박기호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지은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본부장 앞에서 직접 말하기는 부담스러웠죠. 업무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정광호가 지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인턴, 이름이 뭔가요? 지은이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정지은입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나요? 자료 정리, 회의 준비, 각종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정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질문했습니다.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은의 대답을 기다렸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죠.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은의 대답에 정광호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은의 의지를 존중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광호는 다시 박기호 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인턴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의 대답은 거짓이었지만 본부장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좋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은 중요하니까 계속 신경 써주세요. 순시가 계속되면서 정광호는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박기호와 한상우, 이서진은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부장 앞에서 인턴 문제로 곤란해질 뻔했지만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순시가 끝나갈 무렵 정광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정광호가 사무실을 떠나려는 순간 지은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정광호도 돌아서서 지은을 바라보았죠. 네, 뭔가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순간 사무실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인턴이 본부장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박기호, 한상우, 이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광호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인턴이 본부장과 점심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은과 정광호가 사무실을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팀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이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인턴이 본부장님과 점심을. 한상우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박기호는 얼굴이 굳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들 모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함께 탄 상황이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임원 전용 식당에 도착한 후에야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광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내가 당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특히 박기호 부장이 물을 뿌린 일 말이야. 정광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산에 CCTV가 있잖아. 그날 영상을 다 봤어. 지은은 놀랐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는 게 말이 되나? 정광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스스로 해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지은아, 이건 너의 능력 문제가 아니야.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정광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달만 더요. 지은의 간절한 부탁에 정광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해. 네, 알겠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둘이 함께 사무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팀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죠. 정광호는 사무실에 들어서며 팀원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앞으로도 좋은 팀워크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정광호가 떠난 후 사무실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전과는 달랐죠. 의구심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서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과 무슨 얘기했어?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회사 생활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이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한상우 과장도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턴이 본부장님과 점심을 함께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박기호 부장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지은이 자신이 물을 뿌린 일을 본부장에게 말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팀원들은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점심을 함께 한 것 같네. 본부장님이 인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은에 대한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본부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었죠. 본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나 봐. 정말 얄미워. 인턴 주제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것 같아. 이런 뒷담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자료가 또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은이 담당했던 파일이었죠. 또야? 또 파일을 잃어버렸어? 박기호 부장이 화를 냈습니다. 분명히 저장했는데.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한상우 과장이 막았습니다. 또 똑같은 변명이네.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어. 이제 정말 한계야. 본부장님께 보고해야겠어. 그들은 정말로 정광호 본부장에게 지은의 잦은 실수에 대해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박기호 부장이 본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본부장님, 마케팅팀 인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정광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지은 인턴의 업무 태도와 성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지은을 괴롭힌 일들은 빼고 지은의 실수들만 강조해서 말했죠. 중요한 파일을 계속 분실하고 발표 자료에 오타를 내고 업무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정광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인턴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박기호의 말에 정광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님, 혹시 그 인턴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지은 인턴 말입니다. 정광호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딸입니다. 순간 박기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본부장님의 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광호가 돌아서서 박기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님, 제 딸에게 물을 뿌리셨다면서요? 그건 박기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상우 과장과 이서진 대리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내 CCTV 영상도 다 확인했고 여러 증언도 들었습니다. 박기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본부장님 딸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정광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딸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직원에게 컵을 던지고 욕설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기호가 고개를 숙였지만 정광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박 부장님과 한상우 과장, 이서진 대리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김유미 주임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해주세요. 용기 있게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박기호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나서신 거예요?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힘을 빌리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기호 부장, 한상우 과장, 이서진 대리 모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정식 사원으로 전환되어 본부장 직속 경영혁신 TF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유미 주임은 용기 있는 제보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 추천을 받았죠. 며칠 후 지은은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정광호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스스로 해내고 싶어 했는데 결국 아빠가 나섰잖아.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긴 시련의 시간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정지은은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말이죠. 사무실 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지은의 진짜 직장 생활도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초라한 가게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빨리 비워요.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적한 시장 골목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4시 평소 같으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분식집을 찾아올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허름한 천막 아래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키고 있었거든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할머니였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는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구부정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그때 정순 할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시장 골목도 지금처럼 썰렁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6시면 할머니는 작은 손수레에 김밥과 어묵, 순대를 가득 담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끈따끈한 어묵국 드셔보세요. 젊었을 적 정순의 밝은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그 시절 시장은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김밥을 사가고 오후가 되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때를 지어 몰려왔죠. 아줌마 어묵 하나 주세요. 김밥도 하나만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정순이 신경 쓰던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0살짜리 꼬마 지훈이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자신보다도 큰 마대자루를 끌고 나타나는 아이였죠.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 작은 어깨가 정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훈이의 옷은 항상 너덜너덜했고 신발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만큼은 늘 반짝반짝 빛났죠. 지훈아, 오늘도 힘들었지? 어서 와서 따뜻한 거 먹고 가거라. 정수는 언제나 지훈이를 보면 가장 큰 김밥을 내어주었습니다. 뜨겁게 끓인 어묵국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국물 자작한 어묵 국물에는 정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아줌마, 저 돈 없어요. 지훈이는 항상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너라. 여기 아줌마가 있잖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훈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물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사정을 아는 정수는 그 아이만큼은 절대 굶기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이의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현실이었죠.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어머니 약값을 대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순의 분식집은 지훈이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줌마,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수는 그런 지훈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김밥 한 줄과 어묵국 한 그릇뿐이라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아줌마, 저 커서 꼭 성공해서 아줌마한테 보답할게요. 어린 지훈이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지훈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죠. 우리 지훈이가 그런 마음만 가져도 이 아줌마는 고맙단다. 하지만 정수는 그저 아이의 예쁜 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 정순의 따뜻함 덕분에 지훈이는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힘든 일상 속에서도 정순의 분식집만큼은 지훈이에게 작은 천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정순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아줌마, 이사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마지막 날 지훈이는 울먹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참으며 지훈이를 배웅했죠. 우리 지훈이,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자라거라. 이 아줌마가 늘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지훈이는 정순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장의 풍경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편의점이 골목마다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배달앱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굳이 시장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졌죠.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면 집 앞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오후 시간대에 북적거렸던 정순의 분식집도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하루에 김밥 몇 줄, 어묵 몇 개 파는 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이곳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지훈이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희망 때문이었죠. 아줌마, 저 지훈이에요. 기억하세요? 언젠가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세는 계속 밀렸고 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하루 매출로는 하루 생활비도 간신히 해결하는 수준이었죠. 건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몇 달 전부터 계약 해지를 종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부장이 최후 통첩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할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시대에 누가 이런 곳에서 김밥을 사 먹겠어요? 김 부장은 시계를 쳐다보며 성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건물주가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려 있었죠. 정순 할머니는 지난 25년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초라한 가게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빨리 가게 비워요. 김 부장의 차가운 말이 정순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휴,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천막 아래에서 보낸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부장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할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로 시장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북적거렸던 골목길은 이제 을씨년스럽기만 했어요. 시장 입구 쪽에는 번쩍번쩍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맘스 분식, 김밥나라, 컵그릇 같은 간판들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죠. 예전에 정육점이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고 반찬 가게가 있던 곳에는 카페가 생겼어요. 전통시장의 정취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할머니. 저기 김밥나라에서는 김밥을 3,000원에 팔아요. 김 부장이 시장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위생적이잖아요. 할머니는 자신의 허름한 천막을 바라봤어요.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과 기름때가 낀 테이블,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는 천막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파는 김밥은 얼마예요? 4,000원? 4,500원?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같은 김밥인데 누가 비싼 돈 주고 여기서 사 먹겠어요? 정순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한 줄 한 줄 싸는 김밥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밥을 짓고 김을 한 장씩 정성스럽게 구워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소중했어요. 값싼 재료를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싱싱한 재료를 쓰려고 새벽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 부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대요. 월세도 몇 달째 밀리고 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요즘 들어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재료비와 임대료를 생각하면 적자가 나는 장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지훈이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김 부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왜 이곳을 떠날 수 없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명의 손님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자주 오던 단골 아주머니였어요.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아주머니는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마트에서 사 먹던데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였는데 말이죠. 김밥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가 마지못해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예전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서 내어주었습니다. 2,500원입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올랐어요? 마트에서는 1,000원인데. 아주머니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돈을 내고 김밥을 가져갔지만 할머니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간 후 김 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보셨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골들조차 이런 식인데 새 손님이 올 리가 있겠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정성과 마음이 통했는데 이제는 오직 가격과 편의성만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김 부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정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김 부장은 휴대폰을 보며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순 할머니는 빈 천막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5년 동안 지켜온 이곳을 정말 떠나야 하는 건가요? 아이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낡은 국자를 들여다보며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순간들을 말이죠. 과연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이 떠나고 나서 정순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천막 안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는데도 손님은 한 명도 더 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들러서 간단히 요기를 하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오늘 준비한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 10줄 중에서 겨우 2줄만 팔렸어요. 남은 김밥들은 하나같이 할머니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할머니는 남은 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천막 앞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기대에 찬 눈으로 입구를 바라봤지만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조금 전 김밥을 사간 단골 아주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를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시켜 먹잖아요. 굳이 이런 곳까지 와서 사 먹지 않아요. 아주머니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너무도 가혹했어요. 저도 요즘은 마트에서 김밥 사 먹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포장도 깔끔하잖아요. 예전에는 할머니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했던 그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여기 붙잡고 계실 건데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아주머니가 떠나고 난 후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시장 골목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여기저기서 장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김밥들을 하나씩 포장지에 싸기 시작했어요. 내일도 팔지 못할 것 같았지만 버리기는 아까웠거든요. 어쩌면 배고픈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고.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주면 잘 먹는데. 할머니는 낡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내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부장이 일주일의 시간을 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할머니였거든요. 평생 이 작은 분식집이 할머니의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할머니는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월세도 밀렸고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매출로는 하루 생활비도 간신히 해결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단골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새로운 손님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김밥을 싸던 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아이가 할머니, 이 김 정말 고소해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아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김밥 먹으면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추억만 남았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천막 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입구 쪽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꽤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만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만 고수하다가 시대에 뒤처져 버린 거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천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기름때가 낀 후라이팬, 플라스틱 의자들.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김 부장이 정해준 일주일의 시한이 절반 넘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김밥이 남겠지.
할머니는 쓸쓸한 마음으로 김을 구우며 중얼거렸어요. 어제도 김밥 한 줄만 팔리고 9줄이 그대로 남았었습니다. 남은 김밥들은 결국 근처 노숙자 아저씨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누군가 배불리 먹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직장인들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사러 몇 명씩은 들렀을 텐데 말이죠. 할머니는 빈 천막에 혼자 앉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건물주와 함께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물주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조금의 온정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죠? 김 부장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건물주가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자리에 제대로 된 매장이 들어서면 월세를 2배는 받을 수 있거든요.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거예요. 할머니 같은 늙은이보다는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젊은 사업자가 필요했던 거죠. 게다가 요즘 누가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요? 김 부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위생도 의심스럽고 시설도 낡았잖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위생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말이에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든 도구를 깨끗하게 닦고 재료도 신선한 것만 골라서 썼거든요. 자, 그러면 이틀 후까지 정리해 주세요. 건물주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난 후 할머니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로 이제 끝인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면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할머니는 낡은 국자를 들여다봤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김밥을 싸고 어묵을 끓였던 그 국자였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묵국을 떠서 주던 그 소중한 추억이 담긴 국자였습니다. 아이들아, 할머니가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마치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도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접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남은 김밥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겨우 한 줄만 팔렸어요. 나머지는 모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김밥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들이 이렇게 남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이구나. 할머니는 천막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모레까지가 기한이니까 내일이 마지막 장사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알지 못했어요.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25년 전 작은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인연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를 말이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장사 날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분식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정성스럽게 해보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김을 한 장씩 구웠어요.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요. 오전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빈 천막에 혼자 앉아 시장 골목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도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는 뭐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이 낡은 시장 골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비싼 차였거든요. 차는 할머니의 분식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런 비싼 차가 왜 여기에?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할머니의 분식집 쪽으로 향했을 때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손님이 오는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분식집 앞에서 멈춰서더니 한동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덩달아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 맞으신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 폐지 줍던 지훈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졌어요. 지훈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맞니?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훈이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지훈이가 이사 가기 전에 함께 찍었던 그 소중한 사진이었거든요. 지훈아, 정말 우리 지훈이구나.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지훈이를 끌어안았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저 사람 누구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할머니와 지훈이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다 됐네. 할머니는 지훈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대로시네요. 조금도 안 변하셨어요. 지훈이의 말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지훈아, 너 지금 뭐하니? 어떻게 살고 있어?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실은 제가. 그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머니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계셨어요? 응, 계속 여기 있었단다. 너 혹시 다시 올까 봐서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지훈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런데 지훈이는 아직 할머니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지훈이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에 둘 다 아직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훈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할머니가 얼마나 궁금했는데. 할머니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이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깔끔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훈이가 말을 시작하려던 그때 김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네요. 김 부장은 지훈이를 보며 의아해했어요.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내일까지 정리하시기로 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훈이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아, 실은 내일이면 여기서 나가야 한단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월세를 몇 달째 못 냈거든. 그래서 계약 해지를 당했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지훈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젊은 양반, 할머니 사정 아시겠죠?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는 지훈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곳에서 김밥을 사 먹겠어요? 위생도 의심스럽고 시설도 낡았잖아요. 지훈이는 김 부장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를 모독하는 그 말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월세도 제때 못 내시는 형편이고요. 김 부장이 계속해서 할머니를 깎아내렸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이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무시하고 계신 건가요? 김 부장은 지훈이의 기세에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곳에서 그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장사를 해오셨는지 아세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김밥 파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신 분이에요. 김 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인이라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지훈이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폐지를 주우며 살던 제게 할머니는 매일 따뜻한 밥을 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지훈이가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스러웠거든요. 돈도 받지 않으시고 항상 배고프면 언제든 오너라고 하셨죠. 지훈이의 말에 김 부장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건가요? 지훈이는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김밥 한 줄이 저를 살렸어요. 그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기가 어디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지훈이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김 부장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명함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였습니다. 이건 명함에는 정성푸드 대표이사 김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성푸드는 요즘 가장 핫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였거든요. 정성푸드 대표님이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 이름에서 정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정순 할머니에서 따온 거예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아, 정말이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정성이 제 사업의 기본 철학이에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김밥에 담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김 부장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이 쫓아내려던 할머니가 유명 기업 대표의 은인이었다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김 부장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훈이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해서 겨우 찾았거든요.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해했어요.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할머니는 지훈이의 성공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지훈아,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훈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성푸드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보고. 김 부장은 허리를 아흔도로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과는 할머니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훈이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김 부장은 정순 할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관심이 김 부장에게 있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지훈아, 그런데 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니? 할머니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사를 간 후에도 할머니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지훈이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마다 할머니가 해주신 김밥 맛을 떠올렸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버티게 해줬거든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언젠가 성공해서 할머니께 보답하겠다고. 지훈아. 할머니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정성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생각이 나면 힘이 났거든요. 지훈이의 말에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도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매장을 늘려가다 보니 지금의 정성푸드가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하며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그때 지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뭐?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일어서서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 주인분 연락처 주시겠어요? 네. 왜요? 김 부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 자리를 사고 싶어서요. 지훈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신다고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 건물 전체를 사겠습니다. 지훈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단장해 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훈아,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할머니, 저에게는 작은 돈이에요.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보답이에요. 김 부장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건물주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김 부장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건물주분이 직접 오신대요.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계획? 정순분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로 전국에 매장을 내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김밥이 전국에? 네, 할머니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김밥을 전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요. 지훈이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주변 상인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잠시 후 건물주가 도착했습니다. 정성푸드 대표라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건물주 박상호입니다. 건물주는 지훈이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 건물을 사고 싶은데 얼마인가요? 지훈이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네. 3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급히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지훈이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30억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다니.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쫓겨날 처지였는데 이제는 건물 주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할머니를 내쫓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 골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허름했던 천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정순분식 본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어서 오세요. 정순분식입니다. 새로 고용된 젊은 직원들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주방에서 김밥을 직접 싸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였지만요. 할머니, 오늘도 정말 바쁘네요. 새로운 직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매장은 매일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훈이의 정성푸드 브랜드 파워와 할머니의 진짜 맛이 만나니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거든요. 더군다나 언론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국밥 한 그릇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김밥을 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지훈이 대표님을 기르신 거 맞아요? 한 손님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 얼마나 착했는데.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국에 정순분식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이는 약속대로 할머니의 레시피와 정신을 전국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에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 15개예요. 지훈이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전국에 50개 매장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작은 김밥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팔리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지훈아,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니? 할머니, 약속드린 대로 하고 있어요.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익의 30%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훈이의 또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정순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부장이었어요. 김 부장은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뭐 드릴까? 할머니는 예전 일은 모두 잊었다는 듯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김밥 한 줄 주세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서 내어주었어요. 김 부장은 그 김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못됐어요. 괜찮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니까. 할머니는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김 부장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었었나요? 예전에는 김밥의 진짜 맛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할머니의 정성이 어떤 맛인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맛있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은 후 지훈이와 할머니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훈아, 정말 꿈 같구나.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쫓겨날 뻔했는데.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지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순분식을 해외에도 진출시킬 계획이에요. 해외까지? 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지훈이의 눈에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요리책도 내고 싶어요. 내가 요리책을?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네, 정순 할머니의 사랑 레시피 이런 제목으로요. 지훈이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매장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 기자입니다. 기자는 카메라와 함께 왔습니다. 정순분식의 감동 스토리를 전국에 방송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지훈이가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저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카메라 앞에 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베푼 건 국밥 한 그릇뿐인데 이렇게 큰 복이 와줄 줄은 몰랐지.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훈이가 어릴 때 힘들어할 때마다 배고프면 언제든 오너라고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지훈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순분식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가맹점 문의도 쇄도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무작정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맹점을 허가했거든요. 돈보다는 마음이 우선이야.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지훈이는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골목이 되어 있었어요. 정순분식 덕분에 다른 가게들도 손님이 늘어났거든요. 지훈아, 고맙다.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훈이는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간판에는 커다랗게 정순분식, 할머니의 따뜻함을 담다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순 할머니가 어린 지훈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25년 후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거든요. 지금도 전국의 정순분식에서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정순 할머니와 지훈이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